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혼합형 선거제도 Mixed Member System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혼합형 선거제도에는 혼합형 비례대표가 있고 또 혼합형 다수제 가 있는데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이제 연동형 여러분이 언론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독일식 연동형 뭐 선거제도라고도 불리고 혼합형 다수제 선거제도는 병립형 선거제도 지금 한국에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했는데 준연동형 선거제도 이전의 선거제도 그러니까 20대 국회까지 20대 선거 총선에서 사용됐던 선거제도가 혼합형 다수제 선거제도 또는 병립형 선거제도예요. 그래서 연동형에서는 어떤 식으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그리고 병립형 선거제도는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이 어떻게 투표하고 또 정당 간의 의석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그리고 연동형 선거제도와 병립형 선거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할게요. 먼저 투표 명부부터 살펴보면 연동형 선거제도 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여기 보면은 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써 있고 Cluster List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폐쇄형 명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합형 선거제도에서는 주로 이 비례대표 의원들을 뽑을 때 폐쇄형 명부를 사용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혼합형은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주로 이제 단순 다수제를 사용하죠. 또 항상 단순 다수제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일부 국가에서는 소선거구제 또는 중선거구제를 사용하는 국가도 있어요. SNTV 중선거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제 소선거구 플러스 PER 비례대표제 그리고 타이완 같은 국가에서는 SNTV 플러스 PER SNTV는 이제 단기 비이 양식 1994년까지 일본에서 사용한 단기 비이 양식 선거제도죠. 근데 이제 많은 국가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두 선거제도를 이제 혼합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소선거구제는 주로 지역 대표를 뽑는 것이고 또 후보와 유권자와 연계는 강화되지만 정당을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후보들로 하여금 개인표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 정책 대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와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소선거구제에서는 이미 유권자와 후보와 연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필요한 의원들은 정당을 강화시키고 정책 대변을 할 수 있는 또는 직능 대표성이 있는 그런 의원들을 의원들로 보충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소선거구에서는 이미 지역 대표 그리고 의원과 유권자와의 연계를 강화시킨 그런 의원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소선거구에서 부족한 의원들, 즉 직능대표와 그 다음에 정당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필요하니까 이 두 종류의 의원들을 이렇게 섞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소선거구에서 부족한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당에 충성할 수 있는 또는 정당 규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을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원들을 선발할 수 있는 명부는 어떤 명부예요? 정당 규율성 또는 정당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는 명부는 바로 폐쇄형이죠. 폐쇄형. 그러니까 이 혼합형 선거제도에서 소선거구제를 사용하면서 비례대표를 개방형으로 선발하는 국가는 없어요. 왜냐하면 혼합형 선거제도 목표가
소선거 구제에서 부족한 정당 규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건데 비례대표 의원마저도 개방형으로 뽑아버리면 이 혼합형 선거제도 목표인 정당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혼합형 선거제도는 연동형이 되었건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병립형이 되었건 상관없이 비례대표 의원을 이처럼 폐쇄형으로 뽑아요.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은 이제 두 개의 표를 행사할 수 있죠. 한국도 20대 총선에서 병립형 선거제도를 사용했고, 뭐 21대에도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 혼합형 선거제도이니까 유권자들은 두 표를 행사할 수 있죠. 하나는 정당 투표, 하나는 후보 투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당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역구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자신이 원하는 후보 이렇게 후보에 투표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혼합형 선거제도에서는 이처럼 무소속 후보도 지역구에서 출마해서 당선되는 게 가능하죠. 그러면은 혼합형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에서는 어떻게 의석을 배분하는가? 그러니까 연동형 제도는 말 그대로 여기서 보여줬듯이 비례대표제예요. 그런데 그게 왜 비례대표제냐면 의석 배분할 때 정당 득표율로 전체 의석을 배분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네 종류의 정당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교의 뭐 단과대를 하나의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단과대를 대표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고 한 표는 또 한 표는 이 단과대 내에 이제 후보 예를 들어서 뭐 휴머니티 파리에는 역사학과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그밖에 어문 계열 뭐 국문학과 여러 가지 이제 과를 후보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생물계통은 또 생물계통 학과들이 있고 이제 이 학과를 이제 후보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단과대에 정당 투표를 하고 또 이 단과대 내에 각 학과를 이제 후보로 생각했을 때 후보 투표도 하고 정당 투표와 후보 투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 수업 초반기에 오래전에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투표를 하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투표를 했냐면 휴머니티 파리를 지지한 학생이 한 7.7%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학과 수업이니까 압도적으로 이 소셜 사이언스 파리를 지지한 학생이 73.1%가 됐죠. 그래서 전체 의석이 이제 100석이라고 할 경우에 전체 의석이 100석이라고 할 경우에 이 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율로 배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00석에 7.7%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는 100석에 7.7%에서 휴머니티 파리는 7.7석을 가져갈 자격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넘버 오브 헤어 쿼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언스 파리는 13.4%를 득표했기 때문에 100석에 13.4%에서 13.4석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당들의 넘버 오브 헤어 쿼터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풀 쿼터에 의해서 이렇게 의석을 배분한 다음에 나머지의 크기에 의해서 의석을 배분하면 이처럼 의석이 배분되는 거죠. 한국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때 헤어 알로케이션, 헤어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모든 국가가 다 헤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헤어 시스템이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헤어 시스템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 거예요. 전체 의석을 배분한 거예요. 비례대표 의석은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배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정당 득표율로 전체 의석을 먼저 배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례대표 선거제도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미 각 정당들이 확보한 의석수가 있어요. 확보한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의석수는 바꿀 수가 없어요. 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머니티 파리는 이제 8석이 보장됐는데 지역구 의석을 한 석도 못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석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이 비례대표 의석을. 그리고 나머지 정당들도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보장받은 그 의석수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13석을 주고 그 다음에 피지컬 사이언스 파티도 6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셜 사이언스 파티는 이 100석 중에 50석이 지역구 의석이고 50석이 비례대표 의석인데 이미 지역구에서 50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50석을 완전히 싹쓸이해서 모든 지역구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셜 사이언스 파리는 73석을 이미 보장을 받았는데 이미 지역구에서 50석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차이 70석 73석을 이미 확보했는데 그 중에서 50석을 이미 가져갔으니까 나머지 23석만 소셜 사이언스 파티의 비례대표 의석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비례대표 의석이 휴머니티 파리, 라이프 사이언스 파리, 피지컬 사이언스 파리는 각각 8석, 13석, 6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처럼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한 이런 군소 정당들, 지역구에서 승리하지 못한 군소 정당들은 지역구는 한 석도 없고 비례대표 의석만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구에서 강세인 정당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이 같이 섞여 있는데 지역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례대표 의석수가 매우 적죠. 그러니까 총 300석 중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인가요? 7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군소 정당들이 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고 큰 정당, 지역구에서 강한 이제 민주당 같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거의 가져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큰 정당은 직능 대표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직능 대표들은 군소 정당 의원들로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처럼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려면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구 의석의 비율이 비슷할 때 그럴 때 큰 정당도 직능 대표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강의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혼합형 비례대표의 장점은 무엇이냐? 자, 하나씩 읽어보면 attempt to combine the positive attributes of majoritarian and PR electoral systems. 그러니까 다수제와 그 다음에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긍정적인 그런 특성을 조합할 수 있다. 혼합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건 왜냐하면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의원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정당에서 지역 대표도 할 수 있고 직능 대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전에 얘기했던 대로 의원과 유권자, 지역구민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도 있고 또 정당에 충성하는 그런 의원들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그냥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few wasted votes since this system compensate for disproportionality produced by the district seat result.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에서 초래된
불비례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그렇기 때문에 사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이 불비례대표성을 보완하느냐? 이전에 보여줬던 대로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가 아무리 불비례대표적이라도 하더라도 정당들의 의석 배분은 비례대표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전에 보여줬던 대로 휴메니티스 파리나 아니면 내추럴 사이언스 파리 또는 피지컬 사이언스 파리 같은 경우는 정당이 일정한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한 석도 못 얻었기 때문에 매우 불비례대표적인 지역구 선거 결과가 초래됐죠. 하지만 전체 의석 배분은 비례대표적으로 배분되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은 더블 레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지역 대표와 직능 대표 다양한 두 종류의 의원들로 의회가 채워진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high degree of proportionality. 그러니까 비례대표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minor parties encouraged. 그러니까 군소정당의 이제 의회 진입이 촉진된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consensus decision making. 그러니까 합의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한 정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기가 어렵죠. 그냥 비례대표 선거제도니까. 따라서 이제 군소 정당의 그런 입장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거하고 요거 이 네 가지 장점은 그냥 비례대표제의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혼합형 선거제도의 장점이죠. 이 둘은 혼합형 선거제도의 장점, 나머지 네 개는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혼합형 비례대표의 단점. 모든 정치제도는 장점만 있고 이상적인 정치제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 때문에 발생한 또 다른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 중에 하나가 divided roles of representation. 그러니까 각 정당은 직능 대표와 지역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이 다르죠. 때로는 그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자유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 와 같은 그런 무역 협정을 한 정당이 이제 추진하려고 할 때 이 정책은 소비자들한테 유리한 정책이죠. 그러니까 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서로 맺으면 관세도 이제 줄어들고 서로 교류하는 물건들에 대한 관세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은 적은 세금을 내고 외국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더 이익이죠. 하지만 이제 농산품 같은 경우가 세금 없이 현재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한국의 농산품은 가격 경쟁력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농부들 그리고 뭐 어부들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어부들은 생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경쟁력이 이제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렇다면은 한 정당의 이 농촌 지역과 어촌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은 이 FTA에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만약에 FTA가 이제 당론이라면 당에서 FTA를 추진하는데 지역구 의원들은 FTA에서 자신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반대하겠죠. 이처럼 지역구 의원과 그 다음에 당론을 쫓는 그리고 당이 추구한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직능 대표 또는 비례대표 의원 간의
의견 마찰 또는 의견의 갈등이 초래되겠죠. 이제 과거에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서 FTA를 추진할 때 어, 농어촌 지역의 의원들과 그 다음에 도시 지역 나머지 도시 지역의 의원들 간의 어떤 의견 대립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직능 대표와 지역 대표가 서로 섞여 있다는 게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이처럼 두 종류의 의원들의 역할이 서로 대립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은 a substantial increase in the number of seats. 그러니까 의석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건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 이제 혼합형 선거제도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비례대표 의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47석밖에 안 되죠. 그리고 253석이 이제 지역 의원들이고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일처럼 반반으로 이제 나누게 되면 이 300석을 150대 150 지역구 대 비례대표가 이렇게 이제 비율로 쪼개려고 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에 253명의 지역구 의원들이 150명으로 줄어들어야 되니까 자그마치 103명이 실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구 자기의 밥그릇이 없어지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혼합병 선거제도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비례대표 의석을 더 증가시키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0석을 증가시켜서 253석 대 147석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현실 가능한 방안이겠죠. 절대로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의 밥그릇을 뺏기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한국의 경우는 또 이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이 또 어려운 이유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면 이제 한국 국민들은 가장 신뢰하지 않는 정부 기관이 국회라고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죠. 한국 국민들은. 근데 실제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국민 1인당 의원 수가 사실은 한국이 작은 편이에요. 다른 선진 국가하고 비교해서 국민들의 국민 1인당 국회의원 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은 국회의원들 세비를 깎아야 된다,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 이제 그런 비판에 봉착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절대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를 꺼내는 순간 국민의 이제 거센 반발과 반대에 부딪히고 지역구 선거에서도 자신들이 먼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꺼낸 의원들은 또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이 있을 때도 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의석수를 전체 의석수를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의원들이 한 얘기가 그 얘기들은 자신들은 절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학자들이 좀 대신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것이죠. 자신들은 의석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그 얘기를 꺼내는 거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이제 매우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또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동형 선거제도, 그러니까 21대 총선에서 사용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사용할 때
결국에는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구 의석의 의석수의 변화가 없이 20대 국회에서 사용한 똑같은 이 의석 비율 253대 47이라는 기존의 병립형 선거제도의 비례대표 의석수와 지역구 의석수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죠. 전에 얘기했듯이 의원 1인당 인구를 보면 47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원 1인당 인구가 약 17만 명쯤 돼요. 한국은 11만 5천 명 정도 되니까 사실 국민 1인당 의원 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체 의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점은 successful minor parties could attain undue power. 그러니까 성공적인 군소정당은 과다한 그런 권한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의원 내각제의 경우 또는 의회제 또는 뭐 의원 내각제, 내각책임제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정부 형태에서는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이 정부를 형성을 하죠. 근데 이제 비례대표제 국가에서는 한 정당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연합정부를 형성할 수밖에 없죠. 연합정부. 근데 연합정부에 참가한 정당들은 모두 독자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의 크기와 상관없이 작은 정당도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연합정부에 참가한 정당들 중에서 한 정당이 반대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연합정부는 실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부를 해체하고 다시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은 정당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밖에 없고 작은 정당도 동등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정당들도 과다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혼합형 비례대표제의 꼭 문제라기보다도 비례대표제의 문제죠. 비례대표제에서는 이제 연합정부를 형성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단점은 parties not voters could determine government. 이것도 이제 비례대표제의 문제죠. 그러니까 유권자가 던진 지지와 상관없이 비례대표제에서 연합정부를 형성할 때 정당과 교섭과 타협에 의해서 연합정부를 형성하기 때문에 유권자가 심판한 그런 어떤 정당, 그 정당이 의석을 상당히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정당과 교섭과 타협에 의해서 정부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직접 어떤 정당이 정부에 참여할 건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당들이 연합정부 형성 여부 또는 연합정부에 참여할지 말지를 정당들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점은 candidates rejected by the electorates could be elected by the party list.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정당 명부에 의해서 당선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당선될 수 있냐면 유권자들에 의해서 rejected, 거부된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선택하지 않은 후보도 정당 명부를 통해서 당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유는 더블 캔디더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캔디더스. 일본에서도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지역구에서도 출마하고 또 명부에도 이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가 명부에서 높은 순위에 위치할 경우에 당선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부분 개방형도 마찬가지죠. 부분 개방형에서는 자력으로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지만 자력으로 당선되지 못한 후보라도 높은 순위에 있으면 정당표를 이양받아서 당선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력 당선을 못했다는 얘기는 유권자들이 선택하지 않은 후보죠. 이제 그런 후보도 명부에서 높은 순위를 받아서 당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 한국에서도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할 때 정의당에서 소위 얘기하는 석패율 제도, 석패율 제도가 이제 더블 캔디더스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이에요. 도입을 이제 주장을 했었죠. 석패율 제도란 건 뭐냐면 지역구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어, 아깝게 떨어진 그런 후보를 정당 명부에 포함시켜서 구제해주자는 그런 제도죠.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이유는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정의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도 않고 또 지역구에 후보를 낸다고 하더라도 정의당 후보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지니까. 근데 이제 석배율 제도를 이제 채택한다면 당내에서 지역구에서 가까스로 아깝게 진 사람을 어, 구제해주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면 이제 정의당 후보들도 지역구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정의당을 홍보하고 또 정의당의 어떤 지역구에서의 어떤 기반을 닦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석패율 제도를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내가 정의당 관계자하고 뭐 공식적인 만남은 아니지만 사적인 만남에서 이 제도는 좋지 않은 제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바로 이와 같은 단점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이처럼 유권자들이 선택하지 않은 후보를 이제 구제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주로 당의 중진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이걸 악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4+1 협의체, 그 당시에 군소정당과 민주당과의 그런 교섭 과정에서 이 석패율 제도를 제거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었죠. 그 다음에 단점은 no guarantee that the most popular party will gain even a share of government. 그러니까 가장 큰 정당, 가장 인기가 있는 정당이 정부의 어떤 지분을 얻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정당도 정당들이 연합 정부를 형성할 때 가장 큰 정당을 꼭 포함시킨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다른 군소 정당들이 정부를 형성하면 유권자들이 선택한 가장 큰 정당이 정부에서 제외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이와 같은 단점들은 모두가 혼합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은 아니고 어, 예를 들어서 이 단점, 그다음에 이 단점, 그다음에 이 단점은 비례대표제의 단점이죠. 그 나머지 요 단점, 요 단점, 요 단점은 이제 혼합형 선거제도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병립형 선거제도 20대 국회까지 이 병립형 선거제도를 사용했었죠. 민주화 이후 병립형 선거제도는 혼합형 선거제도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의석을 배분할 때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 의석만 정당 득표율로 배분을 해요. 그래서 이전의 예와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구 의석이 50석이 있고
비례대표 의석이 만약에 50석이 있다면 전체 의석은 100석이죠. 그러니까 혼합형 선거제도에서는 이제 100석을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이 병립형에서는 비례대표 의석만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고 거기에다가 지역구 의석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 결과하고 비례대표 선거 결과는 서로 연동되어 있지 않고 마치 두 가지 서로 다른 선거 제도가 병립하는 형태, 그러니까 독자적인 두 선거 제도가 서로 따로 같이 병행하는 그런 식의 선거 제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각 정당들이 이처럼 득표를 했을 때 50석을 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니까 50석의 7.7%에서 3.9석 3.9석을 얻게 되고, 이게 이제 넘버 오브 헤어 쿼터가 되겠죠. B정당은 6.7석, C는 피지컬 사이언스는 2.9석, 그 다음에 D정당 소셜 사이언스는 36.5석을 얻게 돼서 헤어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하게 되면 비례대표 의석은 4석, 7석, 3석, 36석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다가 지역구 선거 결과를 이렇게 더하면 0석 더하기 4석 해서 4석, 총 의석이 4석이 되고 0석 더하기 7석 해서 총 의석이 7석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선거제도, 단순다수 선거제도 결과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선거 결과는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을 하고, 이 둘을 이제 더해서 총 의석이 배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이 의석이 지역구 의석에서 지역구 의석 배분 과정에서 발생한 불비례대표적인 의석 배분, 즉 휴머니티 정당은 약 7.7%의 정당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는 한 석도 못 얻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비례대표적인 의석 배분이 지역구 선거에서 초래된 것이죠. 그러니까 0%, 지역구 의석은 0%를 얻었고 정당 득표율은 7.7%니까 0%대 7.7% 이만큼의 득표와 의석의 괴리가 발생을 한 거죠. 이와 같은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를 보완해주지 않고 그냥 병립형 선거제도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고 아무런 지역구에서 발생한 이런 불비례대표성에 대한 보완 없이 이 두 가지 선거 결과를 그냥 더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병립형 선거제도는 이제 비례대표제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준비례대표로 불러요. 준비례대표에 포함되는 선거제도예요. 근데 한국은 하물며 전체 300석 중에서 253석이 지역구 의석이고 47석만 비례대표 의석이니까 약 6분의 1밖에 안 돼요. 비례대표 의석 수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압도적으로 그냥 단순 다수제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21대 총선을 위해서 연동형 선거제도 도입을 위해서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서로 타협을 할 때 이 비례대표 의석을 군소정당들은 늘리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지 못하고 연동률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 연동 그러니까 이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시켜서 지역구 의석에서 발생하는 불비례대표성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 시스템만 일부 군소정당들이 확보할 수 있었고 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또 그나마 또 이제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이 비례대표성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하고 결국에는 이 병립형 선거제도하고 똑같은 선거 결과가 초래됐죠.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병립형 선거제도의 장점은 자, medium proportionality. 그러니까 이것도 뭐 비례대표제 시각에서 보면 단점이죠. 왜냐하면 프로포셔널리티가 충분하지 못하고 중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지만 이제 단순 다수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이제 비례대표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니까 장점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더블 초이스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살펴본 혼합형 선거제도의 장점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직능대표와 지역대표 그러니까 두 종류의 다양한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서로 섞여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장점은 relatively stable party system. 이거는 이제 혼합형 선거제도는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이죠. 왜냐하면 병립형 선거제도는 상대적으로 큰 정당에게 더 유리하죠. 혼합형 선거제도에 비해서. 물론 이제 단순 다수제에 비해서는 군소정당에게 유리하지만 혼합형 선거제도에 비해서는 큰 정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난립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교적 군소정당이 난립해서 정당 체제가 이제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장점은 retain single member constituency. 이거는 뭐 혼합형 선거제도의 공통적인 장점이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선거제도, 특히 폐쇄형 비례대표 선거제도에서는 유권자와 의원과의 연계를 확보할 수 있는 이 지역구 선거가 없는데 혼합형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를 유지하기 때문에처럼 유권자와 후보와의 연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은 allows parties to have representation in areas where they cannot win single seat district. 그러니까 소선거구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 지역을 석권하고 영남 지역에서 승리가 어렵기 때문에 뭐 영남을 대표하는 그런 비례대표 의원 한두 명 정도 공천을 했고 또 이제 영남 정당 지금은 뭐 국힘당 이제 과거에는 미통당,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 의원,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을 뭐 한 명 정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어떤 호남에 대한 구애를 하고 뭐 광주에서도 뭐 두 번, 세 번 가서 어떤 사과도 하고 어떤 외연을 확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이제 지역적인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고 또 이념적인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좌클릭, 그러니까 중도 쪽으로 이제 다가가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이제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10월 14일 날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서 25%를 호남 출신으로 배정하겠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죠. 이제 바로 이와 같은 주장이 이 내용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allow parties, 그러니까 국민의힘 또는 과거의 미통당, 뭐 그 영남에 이제 기반을 둔 정당이 호남에서는 의석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그걸 그냥 가능하게 한다. 그런 뜻이죠. 다음에 can be used to free cabinet members electoral duties. 그러니까 cabinet members 내각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의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한국도 내각 책임제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내각직을 맡죠. 그런데 이 내각직을 맡게 되면 국가 전반에 대한 그런 정책을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 선거 당선을 위해서 뭐 지역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신경 쓸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 정책에 대한 그런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의원들로 하여금 일렉토럴 듀티, 그러니까 지역구에 신경 쓸 그런 지역구에 대한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해준다. 이제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명부에서 이제 높은 순위에다가 배치를 하면 당락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에 신경 쓰지 않고 중요한 국가 정책에 더 집중해서 어, 자신의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병립형 선거제의 단점은 divisive roles of MP, members of parliament. 아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직능 대표와 지역 대표가 있는데 그 두 종류의 의원들의 역할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medium proportionality. 이거는 아까 장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례대표 시각에서 보면 충분하지 않으니까 비례대표성이 또 단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relative complexity. 그러니까 비교적 복잡하다. 단순 다수제에 비해서 또는 단순 비례대표제에 비해서 단순 다수제에서는 후보 투표만 하고 단순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 투표 또는 뭐 한 표만 행사하는데 이제 혼합형 선거제도에서는 이제 두 표를 행사하고 또 의석 배분도 상대적으로 좀 복잡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relative complexity가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 투표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권자의 그런 어떤 선호가 그대로 투명하게 반영돼서 결과가 초래되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어떻게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혼합병 선거제도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소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어차피 지역구에서 군소정당 후보를 지지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어, 자신의 어떤 정책적인 선호하고 두 번째로 가까운 정당에게 지지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정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정의당 후보를 지역구에서 지지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이제 반대로 정당 투표를 할 때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도 또 정당 투표에서는 이제 군소정당을 위해서 정의당을 또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도 있죠. 그것처럼 유권자들의 어떤 선호가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혼합형 선거제도, 병립형과 연동형 모두 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특히 혼합형 선거제도는 이런 전략적인 투표 가능성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따라서 이제 위성 정당의 이제 출현 가능성까지 안고 있는 좋지 않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정당하게 이제 보여줬듯이 그래서 나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그런 논의가 정당 간에 있을 때 이 혼합형 선거제도는 좋지 않은 선거제도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 혼합형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정치학 회보에 게재를 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의 군소정당들이 마치 독일형 연동형 선거제도가 아주 이상적인 선거제도라고 이제 잘못 알고 어, 그러니까 군소정당이 이제 의석을 확보하고 싶고 또 비례대표성을 늘리고 싶으면 그냥 단순 다수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혼합형 선거제도에 연연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단순 다수 선거제도는 이제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단순 다수제에서는 지역구에서 후보를 뽑지 않고 의원들 전체를 모두 비례대표제로 뽑기 때문에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단순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동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있는 혼합형 선거제도를
선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근데 이제 혼합형 선거제도는 이 전략적 투표의 가능성 그리고 위성 정당의 출현 가능성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은 선거제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점은 substantial increase in the number of seats. 그러니까 아까 이전에 연동형 선거제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기를 원하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걸 원치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 의석 수만 늘려야 되고 지역구를 줄이지 않고 그래서 전체적인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